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7번째 목표인 에너지 목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속가능발전 목표 7번은 클린 에너지 확보와 현명한 에너지 소비를 주제로 다양한 목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UN에서 제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7번을 보게 되면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세부 목표와 또 두 개의 또 이행 수단들이 있는데요. 세 개의 세부 목표들을 먼저 살펴보면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의존하고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보다 적은 에너지로 보다 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7번 목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아직도 전 세계 7억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연료들을 사용을 하면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편의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증가하면서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운송, 산업 부문에서의 최종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렇게 전환하기 위한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기후변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DG, KSDG 7번 목표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7번 목표는 4개의 세부 목표로 다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 목표는 UN SDG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서비스에서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와 관련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청정에너지원을 공급 확대한다라는 재생에너지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UN SDG와 마찬가지로 효율 향상이 잡혀 있고요. 네 번째 목표는 UN 목표에는 없는 목표인데 수송 부문과 관련되는 에너지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서 대기오염을 줄인다라는 목표가 한국의 SDG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UN SDG도 그렇고 국내의 한국의 국가 SDG도 그렇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현명한 에너지 소비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원 자체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을 계산을 하고 그 평균 기온보다 낮을수록 푸른색이 짙어지게 표시를 하고 그 평균보다 높았던 해는 높을수록 더 붉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왼쪽이 1850년, 오른쪽이 현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1도 이상 상승을 했는데 최근 30여 년간 기온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재난들이 훨씬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가뭄, 홍수,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잃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올 봄에 울진 삼척 일대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서울 강남 지역이 침수되는 홍수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포항 경주 일대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터를 잃게 되는
그리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위기가 저 멀리 몇십 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겪게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 지금 당장 우리가 겪게 될 문제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처음 채택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95년부터 매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들이 열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파리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자라는 것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달 인천 송도에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48차 총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했던 2도 목표와 1.5도 목표가 각각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 1.5도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산호초가 거의 한 7, 80% 멸종을 하게 되고 2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거의 99% 이상 멸종을 하게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1.5도가 우리 인류가 달성해야 될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언제까지 줄여야 되느냐라는 이제 경로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2050년까지는 넷제로 탄소 중립 상태를 만들어야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기온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한 66%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체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합의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205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10년 내 2030년까지 최소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에서 8% 이상 감축해야 되는 굉장히 극단적인 감축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반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IPCC에서도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전 세계 석탄 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문 닫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대한 빨리 퇴출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들을 빠르게 전기로 대체를 해야 된다. 전기화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탄소 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탄소 발자국 제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리파워 유럽이라는 정책을 제시를 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 위기를 이제 에너지 위기를 막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보급량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높여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도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전시태세로 그린 뉴딜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크게는 그린 산업, 건강보험, 그다음에
법인세 부과 크게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핵심은 그린 산업에 2030년까지 대규모 예산을 투자를 해서 풍력, 태양광, 전기자동차 산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RE100 재생가능에너지를 100% 이용을 하겠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 중에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뉴욕에서 열렸던 뉴욕 기후변화 주간에서 CDP와 클라이밋 그룹과 같은 글로벌 NGO 단체들이 제안을 했고 네슬레라든지 레고와 같은 기업 13개가 처음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 지금은 전 세계 350개가 넘는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RE100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참여 회원사 350개 중에 이미 61개가 RE100을 달성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350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 중에 이미 45%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보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K, LG, 그리고 현대, 가장 최근에 이제 삼성까지 RE100 선언을 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 그리고 20여 개 기업들이 RE100을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그 에너지 수급 상황, 재생에너지 상황은 굉장히 좀 불리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1차 에너지 생산을 보시게 되면 부산은 이제 원전이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대구, 인천 같이 그 발전 시설이 없는 곳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하단에 이제 최종 에너지 부문별 소비가 있는데요. 이제 울산이라든지 뭐 충남, 전남 이렇게 대형 발전소, 그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포스코 철강 기업과 같은 대기업이 없는 곳들은 대부분 수송 부문과 가정산업, 건물에서 배출되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주요 분야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 7억 톤 가량 배출량 중에 약 87%가 에너지 연소로 인해서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약 35%가량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이 되고 있고 또 한 14% 과정은 14% 정도는 수송,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은 약 35%는 석탄, 30% 정도는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석탄은 한 13% 정도 줄여서 한 22%, 원자력은 한 34%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재생가능에너지는 이제 현재 한 8% 수준에서 2030년 22%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광역시 전력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들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들을 보게 되면 부산, 대구가 뭐 중위권 정도 수준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020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까지 높이겠다. 그런데 작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목표를 30%까지 다시 상향시키기도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20%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7, 8%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1년에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주민 수용성입니다. 각 지역마다 태양광, 풍력 결사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부도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적극 확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초기에 선도했던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이나 피해보다도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쭉 살펴보니까 독일은 약 절반 가까이, 그리고 덴마크는 약 70% 가량을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거나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게 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이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는 햇빛 발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00여 개의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들이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심 내에서 우리 에너지 소비가 많이 있는 그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바로 그 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 도심 내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제 주차장 공간을 이용을 해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도시 내에서 가장 좋은 재생에너지 부지 중에 하나가 학교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 옥상을 이렇게 햇빛 발전소로 조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와 같은 곳이 갖고 있는 배수지라든지 정수장과 같은 공간도 햇빛 발전을 하기에 좋은 공간이고, 체육관, 지붕이나 유휴 공간에도 하실 수가 있고요.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이라든지 우리 집 베란다 등에도 이렇게 햇빛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렇게 탄소 중립을 정부가 선언을 하고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방식과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RE10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런 실천을 하는 시민들의 모임 RE100 시민클럽을 지난해 4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RE100 시민클럽은 정부와 기업이 탄소 중립을 할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송 부문, 그리고 가정 부문 약 40%를 차지하는 이 온실가스 감축 분야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시민들이 먼저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100 시민클럽은 크게 4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단계는 탄소 중립 이행에 동의하고 RE100의 실천에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옐로우 단계는 1와트 이상 조금이라도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분, 그리고 태양광 용량 기준으로 2kW 미만인 분들은 옐로우 단계가 되고, 그린 단계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시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린 단계가 되면 이제 태양광 용량 기준으로 2kW 정도를 설치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와 열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 단계는 그린에서 수송 부문까지 더하게 되어서 태양광 용량 기준으로 5kW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개인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 그리고 수송에너지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RE100 시민클럽 회원이 되고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재생에너지 펀드에 또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 집 지붕이나 유휴 공간이 있으면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다양한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3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도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이런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을 할 때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든지 펀드 투자를 하든지 해서 그 발전소의 지분을 내가 갖게 되면 RE100 실천에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발전소 설치되는 게 없을 때는 전국 각 지역에서 이런 시민햇빛발전소들이 지금도 다양하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출자 증서를
그 조합에서 발행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출자 증서와 함께 아리백 시민클럽 회원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리백 시민클럽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재생에너지 시민펀드를 다양하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루트에너지라든지 또 모햇과 같은 업체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펀드 상품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봤더니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증서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투자한 금액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만큼 이자가 쌓였는지 그리고 온실가스는 얼마나 감축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 시설, 발전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집 지붕인데 옥상인데요. 최근에 저희도 집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가용으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옥상 지붕에 혹은 유유 공간에 직접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하고 아리백 시민클럽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UNEP에서 기후위기와 싸우는 10가지 방법을 제시를 한 게 있는데요. 3번에 있는 교통수단 바꾸기, 전력 사용 줄이기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열심히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있는 기후위기 이야기 퍼뜨리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번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의존하고 있던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가능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기술 개발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왜 이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지 않느냐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가 지구 친화적인 투자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투자하는 은행에 맡기는 돈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화석연료 산업이 더 이렇게 확대되는데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이 빨리 종식되고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 중에서도 탈석탄금고라고 해서 석탄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은행들도 있고요. 또 시중에서도 다양한 그린 산업과 관련되는 펀드들이 발매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왕 투자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기후위기를 막는 중요한 실천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의 돈이 더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는 게 이런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도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구 친화적인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지난 2019년 8월 달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실렸었는데요. 이게 기후위기가 이제 단순히 환경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커버 스토리에 딸린 세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놀란 사람들만의 변화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것은 아직 기후변화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위기가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도록 퍼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단순히 환경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고 산업부, 교육부, 건교부 각 부서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일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1.1도 이상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변화해 왔지만 우리 앞에 굉장히 다양한 경로들이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4도 가까이 상승하는 경로로 갈 수도 있고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내로 안정화될 수 있는 경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선택, 어떤 판단,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경로는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9월 23일, 9월 24일 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스템 체인지, not climate change를 외쳤습니다. 기후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보다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먼저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확장을 하고 재생에너지로 이제 에너지 시스템이 전환되는데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시스템 변화도 같이 동반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지속가능 발전 목표 7번 에너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